백마고지의 악몽. 저는 정혜준입니다. 올해로 86이 되었죠. 부산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벌써 4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군대식 습관이란 게 60년이 지나도 몸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침대 모서리를 칼같이 맞추고 베개를 정중앙에 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상철이 옆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83세의 오상철은 제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같은 방을 쓴 지 2년이 넘었는데 서로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날씨나 식사 메뉴에 대해 잠깐씩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죠.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더군요. 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 시렸죠.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겠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4년간 명절에도 자식들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큰아들 혜원이는 독일에서 흉부외과 의사로 일한다며 10년째 연락이 뜸합니다. 가끔 국제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목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둘째 딸 수진이는 이혼 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작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버느라 정신이 없다더군요. 명절 때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죠. 막내 현우는 스타트업이 망한 뒤로 제 얼굴을 보기 부끄럽다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이 컸나 봐요. 아들의 좌절감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의료기기 회사가 부도났거든요. 30년간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직원 100여 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죠. 그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마지막 월급도 주지 못했거든요. 거래처 사장들의 분노 섞인 전화도 끊이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제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악몽으로 찾아올 때마다 술로 달랬어요. 소주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었죠. 아내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저는 술을 놓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서조차 몰래 술을 마셨어요. 아내의 실망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죠.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살았습니다. 백마고지의 포성이 귓가에 울릴 때마다 저는 소주병을 찾았어요. 1952년 10월 14일 새벽 3시 그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납니다. 중공군의 포탄이 우리 야전병원을 직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죠. 불타는 천막과 비명소리, 산산조각 난 의료 장비들. 그 지옥 같은 광경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왜 술을 마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설명할 수 없었죠. 어떻게 그런 참혹한 기억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동료들의 피 냄새와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내 등에 엎여 숨을 거둔 전우의 무게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침묵했고 술로 도망쳤죠. 아침 7시가 되자 김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29살의 사회복지사 김서연은 이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할아버지 아침 드시러 가실까요? 김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죠.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전쟁 때 입은 부상이 더 아프더군요. 파편이 박혔던 자리가 비 오기 전날이면 쑤셨습니다. 오늘도 비가 올 모양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족들과 외출을 나갔거든요. 주말이면 늘 그랬죠. 빈 식탁들이 제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죽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저 살기 위해 먹는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씹는 것조차 힘겨웠죠. 김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제가 짧게 대답했죠. 김서연의 눈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숨겨진 훈장. 요양원 이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죠. 사실 저는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혼자인걸요. 이곳이든 저곳이든 제게는 똑같은 감옥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제 짐을 정리하러 왔어요. 할아버지 침대 밑에 있는 가방도 챙겨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0년간 간직한 가방이었거든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제 과거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숨길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져가도 돼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죠. 김서연이 가방을 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장이 먼저 눈에 띄었죠. 낡고 변색됐지만 금박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 아래엔 유엔군 사령관 감사패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힌 감사의 글이 있었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제가 영어를 알 리 없었어요. 빛바랜 사진들도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과 동료들이 찍혀 있었어요. 23세의 저는 눈빛이 살아 있었더군요. 지금의 제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그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김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옛날 물건들이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김서연은 계속 들여다봤어요. 백마고지 전투 공로 대통령 표창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은성 무공훈장도 있었죠. 훈장의 은빛은 세월의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훈장을 받던 날을 기억해요. 사단장이 직접 달아주셨죠.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못한 전우들이 떠올랐거든요. 25명을 구했지만 10명은 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던 이병철 상병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죠. 김서연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혜준이라는 이름과 백마고지를 함께 검색했죠. 놀랍게도 옛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1953년 1월 15일자 조선일보였습니다. 23세 청년 단독으로 25명 구출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제 사진도 있었어요. 붕대를 감은 채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더군요. 김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요. 김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별거 아니었죠. 하지만 김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에 연락을 취했죠. 전화번호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저희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정혜준이라는 분인데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세요? 김서연이 설명하자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정혜준, 정말 정혜준 중사님이십니까? 60년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참전용사회 회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쟁 후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트라우마와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었던 시절 모든 인연을 정리했었죠. 전후의 모임에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과거를 잊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과거는 저를 잊지 않았나 봅니다. 김서연이 계속 조사를 했어요. 제가 구한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냈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군의관 실습생이었던 강민수는 서울대 병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간호장교였던 최정희는 보건복지부 차관이었죠. 의무병이었던 박진호는 국내 최대 제약회사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살아서 성공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기억 속에서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던 젊은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끄는 거물들이 되어 있었죠. 진실을 마주한 가족들. 김서연이 제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큰아들 혜원이부터 찾았죠. 국제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한국전쟁 영웅이셨다는 걸 아시나요? 백마고지에서 25명을 혼자 구출하신 분이에요. 혜원이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56세의 혜원이는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독일에서 성공한 흉부외과 의사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사업 실패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죠. 엄마가 암으로 고통받을 때도 술만 마셨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내자 혜원이의 목소리가 바뀌었죠. 정말인가요? 우리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대통령 표창장과 신문 기사를 확인한 혜원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을까? 혜원이가 중얼거렸죠.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전쟁의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구한 사람보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전쟁의 잔혹함입니다. 영웅이라 불리는 게 오히려 고통스러웠죠. 둘째 수진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53세의 수진이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김서연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요양원비 얘기예요. 한숨을 쉬며 물었죠. 아니에요. 아버님이 백마고지에서 25명을 구하신 영웅이세요. 김서연이 설명했지만 수진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말도 안 돼요. 술주 정뱅이였는데.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묻어 있었죠. 표창장과 감사패를 보여주자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꼈죠. 아빠가 이런 분이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빠를 원망만 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할 때도 술만 마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쟁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수진이는 약국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20년간 쌓였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막내 현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49세의 현우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었어요. 좁은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를 보고 있었죠. 김서연이 찾아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숨기고 계셨다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영웅이셨네요. 현우는 컴퓨터 화면에 뜬 신문 기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사진이 낯설게 느껴졌죠.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현우가 중얼거렸어요. 세 자녀 모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김서연이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아버님이 구하신 분들이 지금 모두 대단한 분들이 되셨어요. 서울대 병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제약회사 회장이 되셨죠. 그분들이 60년간 아버님을 찾고 계셨대요. 매년 정해준 장학금을 만들어서 의대생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혜원이가 당장 비행기표를 끊었죠. 수진이는 약국 문을 닫고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우도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4년 만에 세 자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0년 만에 재회. 세 자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거든요.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에서 어렴풋이 기억이 났죠. 혜원이구나. 수진이, 현우야. 제가 이름을 부르자 세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혜원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혜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수진이도 제 손을 꼭 잡았죠. 아빠,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제 손에 떨어졌어요. 현우도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제가 바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용서해 주세요. 현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너희가 뭘 잘못했니? 아빠가 미안하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6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지만 후련했어요.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자식들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어요. 4년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 병원장 강민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죠. 81세의 강민수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꼿꼿했어요. 선배님, 60년 만입니다. 강민수가 깊이 절했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업고 나오지 않았다면 전 죽었을 겁니다. 다리에 파편이 박혀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선배님이 포화 속을 뚫고 저를 구해주셨죠. 강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강민수를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21살의 앳된 청년이었죠.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 최정희도 왔어요. 79세의 최정희는 은발이 고왔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제가 살아서 간호사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수만 명의 간호사를 양성했습니다. 모두 중사님 덕분이에요. 최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최정희도 기억했습니다. 24살의 간호장교였죠. 복부에 파편이 박혀 출혈이 심했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업고 나오면서 계속 말을 걸었죠. 정신 차려요. 조금만 참아요. 그때 최정희가 희미하게 대답했던 게 기억납니다. 제약회사 회장 박진호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어요. 80세의 박진호는 거대한 화환을 들고 왔죠. 형님 때문에 제가 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약으로 수백만 명이 치료받았어요. 형님의 희생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박진호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박진호는 당시 19살 의무병이었어요. 머리에 파편이 박혀 의식을 잃었었죠. 제일 어렵기에 가장 먼저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숨을 쉬지 않아서 인공호흡을 했었어요.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죠. 아버지의 눈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60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죠. 혜원이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독일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혜원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아들아. 나 때문에 희생하지 마라. 제가 말했지만 혜원이는 단호했죠. 아버지 같은 영웅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겠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혜원이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병원에 사표를 낸 상태였거든요. 20년간 일한 병원이었지만 미련이 없다고 했죠. 수진이도 약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곁에서 간병하면서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돈보다 아빠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약을 조제하느라 거칠어진 딸의 손이 마음 아팠죠. 딸아 고맙다. 제가 겨우 말했어요. 수진이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진이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죠. 현우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죠.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대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사업 실패 후 처음 보는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전쟁은 끔찍한 거니까. 제가 당부했죠. 현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버지의 희생과 고통을 모두 담겠습니다. 강민수가 의료진을 구성해줬어요. 최고의 신경과 의사들이 제 치매를 치료하기 시작했죠. 최신 약물 치료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약을 먹고 2시간씩 재활 운동을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잊었던 얼굴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도 기억났어요. 결혼식 날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최정희는 특별요양시설을 마련해줬습니다.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곳이었죠. 개인실에 최신 의료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교대로 저를 돌봤습니다. 모두 최정희가 직접 선발한 최고의 간호사들이었죠.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죠.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구하지 못한 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박진호는 모든 의료비를 지원했어요. 선배님이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치료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었지만 박진호는 개의치 않았죠. 선배님이 저를 살리는데 들인 노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진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과분한 대접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참전용사회에서는 정해준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어요. 제 이름을 딴 장학재단도 만들었죠. 의대생과 간호대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배님이 구한 25명이 수백만 명을 살렸듯이 이 학생들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거예요. 참전용사회장이 설명했죠.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상철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짜 영웅이었구만. 나도 몰랐네. 오상철도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지만 제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했죠. 이제야 왜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지 알겠다며 웃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자네를 놓아주지 않는구만. 오상철의 말이 맞았어요. 70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매일 밤 악몽으로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용서와 화해. 제가 처음으로 전쟁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백마고지의 그날을 자세히 설명했죠. 1952년 10월 14일 새벽 3시 중공군의 포격이 시작됐어요. 야전병원 천막에 직격탄이 떨어졌죠. 불길이 치솟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참호에서 뛰쳐나왔어요.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죠. 누군가는 기어 나오려 했고 누군가는 이미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뛰어들었어요. 혜원이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무서웠을 텐데 왜 혼자 뛰어드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했죠.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동료들을 잃는 거였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23살 나이에 죽음을 너무 많이 봤거든. 전날에도 10명이 죽었어요. 폭격으로 산산조각 난 시체를 수습했죠.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쯤은 아깝지 않았어. 그때 구한 의료진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지 알았다면 더 뿌듯했을 거야.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알았다면 이해했을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죠. 전쟁은 자랑할 일이 아니야.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 내가 살아남았는데 죽은 전우들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했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 전쟁의 상처는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 했던 거야.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죠.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죠.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제대로 한 것 같았어요. 김서연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진짜 영웅이 누군지 배웠어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묵묵히 희생하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걸요. 김서연의 말에 저는 쑥스러웠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살아남아서 이렇게 대접받으니 오히려 미안하네요. 죽은 전우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오상철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운이 아니라 용기지. 나라도 그 상황에서 뛰어들지 못했을 거야. 포탄이 떨어지는데 누가 들어가겠어.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야. 오상철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70년간의 고통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비록 늦었지만 인정받았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구한 사람들이 잘 살아줘서 고마웠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요양원에 왔어요. 혜원이는 독일에서 완전히 돌아왔고 수진이는 오전에만 약국을 열었죠. 현우는 저녁마다 들러서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줬습니다. 손자들도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고. 10살 손자의 말에 저는 웃었죠. 4년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졌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부에서 훈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무공훈장을 달아줬죠. 정해준 중사님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초석이 놓였습니다.
중사님이 구한 의료진들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진정한 영웅에게 뒤늦게나마 감사를 전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저는 거수경례로 답했어요. 광영입니다. 각하. 우렁찬 목소리가 나왔죠. 86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수백 명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제가 구한 사람들과 그들이 살린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대강당이 가득 찼어요.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생명으로 이어졌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대가는 컸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해준 중사님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의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가 3만 명이 넘어요. 심장 수술만 5천 건입니다. 그들 모두 중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3만 개의 가정을 지켰어요. 강민수의 말에 박수가 터졌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구한 젊은이가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렸다니. 최정희도 발언했습니다. 중사님 덕분에 간호사가 될 수 있었고 후진을 양성할 수 있었어요. 제 제자만 5천 명입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환자를 돌봤겠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입니다. 간호교육의 체계를 잡는데도 기여했어요. 모두 중사님이 주신 두 번째 삶 덕분입니다. 최정희가 깊이 인사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박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우리 회사가 개발한 항생제로 100만 명이 살았습니다. 결핵약으로 50만 명이 완치됐어요. 중사님이 절 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중사님을 위한 요양병원을 짓겠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을요.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병원이 될 겁니다. 박진호의 약속에 참전 용사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우를 버릴 수 없었어요. 군인의 본분을 지켰을 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지 제 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를 기억해 주셔서.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쳤죠. 영원한 전우. 새로운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박진호가 지은 병원은 최고급 시설을 갖췄죠. 참전용사 전용 병동이 따로 있었어요. 3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오상철도 함께 왔어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야. 오상철이 웃으며 말했죠. 저도 웃었습니다. 전우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누군가 찾아옵니다. 전우들이 교대로 와서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백마고지 얘기도 하고 철원 전투 얘기도 했죠. 전쟁의 상처를 함께 나누니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혜원이는 병원 안에 진료실을 열었어요. 참전 용사들을 무료로 진료했죠. 독일에서 배운 최신 의술로 노인들을 치료했습니다. 수진이는 약국을 병원 안으로 옮겼어요. 약값 걱정 없이 약을 받을 수 있게 했죠. 현우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해준 장학금을 받고 의대에 들어갔어요. 청년이 깊이 인사했죠.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한 생명의 무게를 알아야 하지.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살아있어야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됐어요. 최신 치료 덕분이었죠. 기억도 선명해졌습니다. 가족들과 보낸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내와의 추억도 선명해졌죠. 신혼 때 작은 월세방에서 행복했던 날들,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회사가 성장하던 시절의 보람, 모든 게 되살아났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곁에 없지만 좋은 기억들이 위로가 되었죠.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혜원이가 회진을 오고 점심엔 수진이가 약을 가져다 줬죠. 저녁엔 현우가 와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주말엔 손주들도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으니까요. 오상철과 매일 저녁 바둑을 뒀어요. 오늘도 자네가 졌네. 오상철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행복을 누릴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음이, 전우들이 있음이, 가족들이 곁에 있음이. 비록 전쟁의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언젠가는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86년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